안녕하세요. 서양 건축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서양 건축사 3장 기준이고요. 내용은 초기 기독교, 비잔틴 건축 이렇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책이고 페이지로는 페이지 몇 번? 90쪽부터 136쪽까지죠.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영상을 보통 금요일에 찍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네요. 그래가지고 화면 공유를 일단 하고 자, 잘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처럼 좀 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게요. 제가 정리한 거를. 그래가지고 크게 흐름은 여기 밑에 이제 그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기독교의 흐름과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한 건축 양식이 결합돼가지고 그 결합된 양식이 이제 에게 에게해 에게 근방과 라틴 이게 그 저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다룰 서양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비잔틴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비잔틴은 그 동로마 제국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더 이어지고 한 15세기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음,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저기도 써놨지만 이제 탄압과 승리와 확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탄압기에는 주로 카타콤이랑 가정교회 형식으로 했고요. 승리기에는 이것이 위로 나옵니다. 지상으로. 확장기에 이게 에게 라틴, 새 갈래로 비잔틴으로 해가지고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로마의 건축술이 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확산되고 기독교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전파. 그래서 3세기에 요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걸 처음 인정한 분이 요 콘스탄티누스.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 공인을 하는 거는 효과가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원래 전통적인 그 신전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에 대한 관념이랑 기독교의 그런 유일신 사상이 다른 결인데 이 로마가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저 고대 국가들이나 중세도 많이 그랬죠. 보면은 정치 시스템만으로 안 됩니다. 아직 그 당시에 정치가 많이 뭐 민주주의 해가지고 했던 그 그리스도 있지만 그 제국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황제의 권위라든지 그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 종교까지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통치에 있어서. 그래서 재정일치라는 그 개념이 나오죠.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통치도 하고 그 초대 어떤 뭐 정식적인 교황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대 어떤 그 교회 수장이 되는 거죠. 그 교회 수장이 되면 아래 뭐 교황들도 있을 거고 주교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행정 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 어떤 통신 같은 개념이죠. 통신으로서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이 콘스탄티누스라든지 황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그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전달력이랄까요? 전달력, 더 이 정치적인 권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카타콤이라든지 지하교회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가정교회, 도무스나 에실라르 맞나요? 이게 참 보십시다. 인슐라에, 예. 도무스라든지 인슐라에서 이제 예, 그 얘기를 해볼게요. 도무스는 귀족주택, 그 단독주택, 호화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슐라에는 지금 같은 빌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연립주택. 그래서 웃긴 거는 나중에 인슐라에는 나중에 남아가지고 더 커지는 교회가 생기는데 도무스는 그런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비싼 집이니까 잘 남겠지 했는데 들켜서 그랬는지 인슐라에는 나중에도 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건축이랑 로마의 그 건축이 거의 일치하다시피 하는데 일치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바실리카라는 건축 양식이 있어요. 바실리카는 그 그리스의 아고라 형태가 로마의 포럼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포럼을 구성하는 부속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속적이라는 말은 포럼도 구성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서민들이 쓰는 데가 있고 본격 신전이 있는데 아래쪽 장치에는 여러 편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뭐 여러 기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금의 뭐 시청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뭐 시장 기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내 같은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로마의 바실리카는 어느 정도 그 삼면이 막힌 형태인데 방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양식을 이제 나중에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교회로 발전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회 건물을 할 때 그 탄압기에는 지하 아래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할 때 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됐냐면은 1번 그 기독교의 성서를 보면은 성서를 확인한 건 아닌데 그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 그런 게 있죠. 외향적인 것 그런 것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두 번째는 그 이때 시기에 건축을 따로 말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건물 중에 어떤 게 좋은가 봤는데 신전 있잖아요. 그리스에도 신전 많았잖아요. 신전 엄청 많습니다. 파르테논, 뭐 디오니소스 맞나요? 아폴론 신전, 뭐 제우스 신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각의 그 하나의 그 신들에 대한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 건데 다른 신의 공간이었으니까 기독교에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의 공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한 바실리카가 나중에 교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실리카의 양식은 이제 기둥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처럼 건축물의 1층, 2층이 아니라 그 기둥 단을 중심으로 이만큼 올리고 나중에 또 이만큼 올립니다. 그리고 요 공간에서 옆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로 나중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건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많이 지어졌고 그게 나중에 더 이제 로마의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이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가면은 어떤 그게 양상이 생기냐면 분명 하나였는데 이게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 제국의 어떤 그때 그 지역적인 색깔이 있겠죠. 그 짓는 뭐 벽돌을 쌓는 방식이 다르다든지 아니 통치자의 성향이 조금 다르다든지
그 근간으로 하는 건축 재료의 차이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변수에 의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서는 말만 하고 사진은 안 띄웁니다. 그 사진이 또 제 사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쓰는 글이랑 또 그리기 도구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나오는데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에게해, 라틴, 비잔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라틴 크로스, 또 그리크 크로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십자가 모양이 달라요. 이 십자가가 그리크 크로스, 그리고 라틴 크로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깁니다. 요 폭이 여기가 길다. 거의 뭐 글씨가 거의 안 써지다시피 써지네요. 네, 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전적인 카톨릭 고전적인 카톨릭은 라틴 크로스의 형상이고, 그리크 크로스는 나중에 이제 그 개신교 관련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들이 표현했던 그런 그리크 크로스죠. 그리크 크로스는 이제 비잔틴 쪽에서 나오는 그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어디서 변형이 되냐면은 이 교회 건물 모양인데요. 이 교회 건물 모양이 어, 초기에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기둥을 뒀습니다. 여기에 제단이랑 성소 같은 걸 두었고 이쪽에 또 입구 같은 걸 두었던 거죠. 이렇게 두고 사용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카타콤에 있었던 그 묘지, 카타콤도 그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네요. 카타콤 설명을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카타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카타콤 이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그 가보았는데 지하 묘지가 있고 터널처럼 구불구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선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 탄압기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지하 묘지는 통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하고 그 사람들 죽으면은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그 매장도 거기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살아서 이제 종교의 기능 중 하나가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잘 살게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통로에 벽감을 파가지고 벽 그 사이를 파는 거예요. 그 터널 있으면 그 파가지고 거기에 그 옹관, 옹관은 이제 항아리로 해가지고 사람 묻는 거죠. 어느 정도 처리를 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시체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옹관이나 석관은 이제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돌로 짜가지고 하는 거죠. 나무관이 아니라 석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중요한 성인 아니면 그 지역에서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어떤 재력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공간을 크게 두거나 별도로 두거나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지상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중요한 성인의 중요한 무덤을 이제 위쪽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리다만 그 모양, 이게 일렬입니다.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덤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추가 공간을 여기 아니라 추가 공간이 여기에요. 이렇게 추가 공간을 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쓴다든지 성직자가 또 추가적으로 생긴다든지 그 어떤 제례, 예식, 미사 이런 형식을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쪽이 그 신도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라면 이쪽 공간 성직자의 공간, 이쪽은 그 예식, 미사를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구획이 달라지게 되었고, 저게 그냥 십자가 형태로 나중에 더 확장돼가지고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축소하는 방식이 그 중앙에서 확장되는 어떤 그 약간 원형을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아까처럼 그 바실리카 형태를 더 중시하는 좀 정해진 그런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확장되는 그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중앙에서 확장되는 양식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저 무덤을 중앙에 두는 거예요. 묘지를.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는 그 묘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 감성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직상에서 확장되는 형태는 그 좀 더 이성적인 형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행렬이라든지 미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제가 성당은 한 번도 그 예식하는 거 못 봤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뭐 지나가고 뭐 이렇게 뭐 또 하고 성찬식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더 선형 구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원형 구조보다는. 그래서 이성적인 거고 그 예식, 재래 형식을 더 하는 것이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감성적인 거를 할 것인가, 이성적인 거를 할 것인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잔틴 건축으로 오면서 비잔틴의 그 교회는 굉장히 그 멋스러운 감성적인 기능이 좀 더 사는 측면도 있고, 그 직사각형 형태를 통해서 그 깔끔함, 정돈됨, 그거를 보여주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붕이 이렇게 안 생겼겠죠. 안 생겼는데 그 지붕처럼 이게 그린 거고, 기둥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2층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2층 공간이에요. 색깔 다르게 했어요. 여기가 2층 공간인데, 그 여기에 이렇게 천창 같은 게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감성적인, 이성적인 하니까 계속 또 하나 나오는 게, 여기 기둥에 요런 거를 뭘로 둘 것인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치로 연결되는 형태가 있고, 그럼 이제 아케이드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둥에 그 저희 계속 봤던 이오니아 주드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로 연결되는 게 아케이드, 또 기둥에 저걸로 되는 게 콜로네이드. 콜로네이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당장 찾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건 찾아야 됩니다. 아케이드, 콜로네이드. 맞아요. 네, 맞어요. 제가 책을 잘 읽고 기억을 했다는 걸 저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저 스스로 기록의 역할이 좀 커가지고 콜로네이드는 그냥 주도를 쓴 거고 아케이드는 아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 양식과 벽 양식에 있어서 벽 양식이 좀 더 꾸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가능하다겠죠. 그래서 아치까지 나오는 거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간을 그, 그 위에 공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콜로네이드 아치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바실리카와 그 옆에서 확장되는 십자가의 형상이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간을 그 건축적인 용어로 트랜세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있으면 이게 여기 재단이 이렇게 있고, 요 안쪽이 노른자고 이쪽이 덜 노른자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 공간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이게 단면도라고 했을 때 저거를 단면도라 했을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 어떻게 들어올까요? 뭐 동쪽에서 들어오든 서쪽에서 들어오든 남쪽에서 북쪽에 들어오든 건물이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결국 그 측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측창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반대에서는 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무척 짧은 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빛이 덜 가겠죠. 여기 좀 어두컴컴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글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요 가운데 노른자 땅을 썼고 신참들은 저 이제 주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일, 바깥쪽이 아일이고 안쪽이 네이버예요. 그래서 아일, 그 이제 비행기도 통로 측, 내측 그 있잖아요. 이때도 이게 통로 측, 내측에 위계가 있었던 겁니다. 신참은 가운데, 신참이 외곽, 고참이 가운데, 그리고 주교 같은 게 그 중앙, 시선이 몰리는 그 곳.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음, 그리고 또 볼까요? 제가, 네, 에프스. 에프스는 그 앞에 얘기했던 재단 그 공간이 에프스. 아일이 양쪽, 네이브가 가운데. 그렇게 세 공간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거는 더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거칠게 그 큰 틀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무덤교회의 양식, 아까 그 원형 중심의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양식이 역시 로마 건축에 있었는데 로마 건축에 그 헤로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싸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무덤도 그때도 크게 지었던 건데 지금도 그렇죠. 무덤을 가운데 짓고 그 밖에다가 신전 건물의 입구처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그 무덤교회처럼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 독립적으로 무덤 건물이 쭉쭉쭉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로마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도움을 기독교의 도움을 받았고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의 세력이 커진 데 있어서 로마라는 그 네트워크를 빌려가지고 같이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건축술은 계속 쭉쭉쭉 확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용적인 그런 것들의 양식이 쭉쭉 확장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적으로 하면은 라틴 웨스트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 이렇게 됐고 동쪽으로는 아드리아양과 달마시아, 서쪽으로는 남프랑스와 스페인,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연안 이렇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앞으로 갈 거니까 저희가 서양 건축사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다른 양식들도 있는데 서양 건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아무래도 했다 보니 이 기록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 계속 앞으로 나오는 장에서 이제 뭐 남프랑스, 스페인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쪽 계열이 그 라틴 그 서양 문명이라 그럴까요? 지금은 뭐 미국도 많긴 하지만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카톨릭의 그 중심부가 많이 되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나중에 이제 그 고딕 양식도 이제 기독교 성당 건축의 양식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계속 그 전통적인 그쪽이 있고 로마도 계속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 있다가 라벤나라는 도시로 갔다가 다시 또 로마로 돌아오는 그런 그 권력의 이동이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로마 기독교가 부활하면서 로마 건축이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로마의 그 여기 고준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죠, 고전주의. 로마 고전주의라는 그 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식이 양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 아케이드
아케이드는 요즘도 저희 건축 양식에서 많이 쓰잖아요. 기둥을 두고 그 위에를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케이드를 쓰는데, 어, 아케이드가 이때부터 이제 좀 나왔던 거죠. 이 비잔틴 건축 나오는데, 비잔틴 건축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건축술 중에 펜, 펜덴티브 돔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되게 건축술적으로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이제 이게 비잔틴 건축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 다른 양식을 만드는 기법이죠. 돔을 두 번 쓰는 기법입니다. 아치 한 번에 돔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멋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종교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게 거기죠. 동쪽이죠. 동쪽은 서양 기준의 동쪽, 이탈리아 기준의 동쪽. 그래서 이제 비잔틴 건축 같은 양식이, 요 초기 비잔틴 건축 양식이 동방종교 양식을 더해가지고 이 비잔틴 건축을 형성하는데, 이게 나중에 펜덴티브 돔이라든지 이 구조는, 그리고 그리크 크로스의 평면이라는 구조가 나중에 서양 양식에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순수한 크로스, 여기서 얘기한 게 그리크 크로스입니다. 그리크 크로스. 이렇게 된 거. 한쪽이 이렇게 길게 나온 쪽이 아니라 한쪽 이렇게 된 거. 이게 공간 사용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길게 하는 공간을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펜덴티브 돔의 대표적인 건물이 하기야 소피아, 그리고 산비탈레. 차이는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야 소피아가 훨씬 더 크고요. 산비탈레는 그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확장, 세 갈래, 라틴으로의 확장, 에게의 확장, 비잔틴으로의 확장이 있는데, 그 중에 비잔틴으로의 확장을 다루겠습니다. 이걸 다루는 이유는 그 펜덴티브 돔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아치를 한번 합니다. 여기까지도 멋있죠? 아치를 쭉 이으면은 터널 같은 볼트라는 게 되고, 아치를 돌리면은 위에가 하늘 모양의 구를 형성하는 반구죠. 그,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처럼 되는 거죠. 거의 뭐 이게 그림인지 뭔지. 색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림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그림 같아요. 라고 말하고,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하나 선이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다고 했어요. 뭐가 됐냐면, 여기에 아치식으로 옆에 벽면은 아치로 이렇게 쌓아요. 아치로. 아까 단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치로 쌓아요. 그리고 또 아치들을 기반으로 요 원이 생기잖아요. 원. 여기에 돔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렸던 건데, 여기까지는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 가상의 원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원. 이 색깔 다르게 봐요. 가상의 지점. 이것들을 이어서 원을 형성하고, 이 위에 돔이 생긴다. 그러면은
더 그냥 뭐랄까요? 여기는 더 볼트로 이렇게 뺀다. 뭐라 그럴까? 이게 되게 멋있는 거죠. 아치마에도 멋이 있는데 돈만 따로 써도 멋있는데 판테온은 여기가 기둥이었던 거고 여기가 기둥이었던 거예요. 아치가 아니라. 차이는 아치로 하면 요 곡선인데 기둥을 하면 여기가 평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평면 위에 돔을 한번 올리는 거랑 그 높은 이것도 이게 있는데 이 무게중심을 여기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펜덴티브 돔이라는 형식으로 따로 이거를 불러주는 겁니다. 음, 펜덴티브 돔.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그 돔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소란반자 뭐 이런 거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아치로 된 창을 냅니다. 창을 낸다는 것, 결국 그 파거나 창을 내거나 해가지고 그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야 되고 부벽을 듭니다. 이 부벽이 아까 그 그리기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그리는 거 그래도 좋아하니까 또 그려보겠습니다. 어디에 생기냐면 하중이 요 지점을 펜덴티브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팬티에 그것과 같다 해가지고 펜덴티브 돔인데 팔다리고 요 삼각형의 요 지점이 생기는 거죠. 하중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펜덴티브 돔이 저거를 말하는 거고 저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무게중심이 이 위에 있는 무게가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겠죠. 여기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쪽에 더 두툼한 기둥을 이쪽에 줍니다. 이 기둥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각형으로 적겠죠. 그래서 핵심은 부벽을 줍니다. 핵심이. 이게 외부에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에만 이렇게 있다고 받친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이걸 잡아줘야 되니까 무게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역학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잡아주고 한번 요거를 분산을 해주고 밖에서도 하기야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이제 엄청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 제가 또 써놨죠. 하기야 소피아 성당. 음, 네. 이 높이가 한 54.8m. 이게 4m가 1층이라고 하면은 한 10, 한 2층, 11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 그리고 여기 40개의 아치형 천당. 도매 천장이 쫙 있는 거예요. 40개가. 쫙쫙쫙 주변에. 빛이 싹 잘 들어오겠죠. 어느 방에서든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고, 하중 많이 실린 가격에서 7.6m, 18.3m, 여러분. 이게, 18m, 7.3m. 이 버스의 길이보다 7.3m면 버스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버스가 한 10한 몇 미터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승용차가 한 3m, 3.5m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그 두툼한 어떤 그 벽이 있는 거예요. 7.6m, 18.3m. 그리고 바깥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20m, 20m는 4m가 1층이라고 하면 한 5층 정도 되는 애를 20m, 20m 해가지고 그 많은 돌을 어디서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됐던 공간이에요. 엄청 커요. 이거 나중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졌는지. 그 이유는 요 비잔틴의 황제가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이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이제 자신만의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공기술자를 싹 모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이제 싹 인재를 모은 거죠. 헤드헌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리학자, 수학자, 뭐 조적하는 사람, 뭐 재료 잘하는 사람, 뭐 다 부른 거예요. 기술적으로 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원래 다른 건축 양식은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는 이 당시가 최고의 전성기고 그 후로는 좀 떨어진다고 해요. 집중해가지고 크게 잘 만든 거예요. 하기야 소피아보다 어떤 멋있는 걸 짓기가 더 크고 위대하고 멋진 걸 짓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40개의 아치, 주변을 돔을 둘러싼 아치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들어온 부분이 더 쨍하고 투명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른 쪽은 반사돼가지고 보이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부분이 안 보이다시피 하니까 위가 뜬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간을 경험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탈물질화라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탈물질화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물질이 존재하는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 탈물질화 마치 플라스틱 썼는데 그 플라스틱이 뭐 돌처럼 느껴진다거나 돌인데 되게 가벼움을 주는 느낌? 돌이 되게 무거운 게 특징이네. 묵직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게 돌인데 좀 나무처럼 느껴지게 가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대리석 같은 거. 대리석으로 조합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람 피부인지 뭐 이렇게 가끔 그런 빛을 받고 광택을 주고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재료 본연의 성격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돌의 그 묵직한 어떤 그 돔의 그 느낌을 안 느껴지게.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와, 돌로 이런 걸 했다고? 저게 돌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뜬 듯한 느낌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유일신 사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자의 그런 절대자밖에 못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절대자의 그 가르침 그런 거를 이제 성직자를 통해서 대신 듣는 거니까 이런 거가 건축 공간과 종교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비탈레 성당은 하gia 소피아보다 작아요. 작은 대신 위로 높아요. 그래서 그 수직성을 더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이 펜덴티브 돔 형식이 나중에도 가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미켈란젤로가 위에 천장화를 그렸던 그 성당도 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예전에 저희 콜로세움 같은 거 원형 경기장이라도 원형 극장 형식이 지금의 스타디움까지도 계속 쓰이는 어떤 그런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이 하기야 소피아 형식이 그때까지도 가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그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1000년 이후에 그 양식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됐고 이제 그 산비탈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시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요 도상 상징주의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은 형태와 그 형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내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전 이 내용을 글로 적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글이 아닌 시각, 뭐 다이어그램, 픽토그램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형태입니다. 형식. 형태보다 형식.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해야 될까? 이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적용합시다. 종교적.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천지의 창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뭐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구술, 기록.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언제 육한 측에 갇혀가지고 기록을 한 수가 있고, 글이 있고,
이 그림도 있죠. 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이라는 매체도 있는 거니까 그림도 있는 건데 이 중에 그러면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상이라는 거는 상이 있는 거잖아요. 상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가린다고 봤던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을. 그게 그 어디냐? 불교적으로 하면은 그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 보이는 것이 공이라. 그 자세한 그 불교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리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을 하나로 정해두니까 그것을 그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본질을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줘?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플라톤처럼 얘기하면 이데아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얘기하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있다라는 거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게 그 본질인지 본질이 있는 것을 현실 세계가 모방했는지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미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패턴화합니다. 이게 상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그쪽 이슬람 쪽의 표현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도 초기에 이런 거를 했어요. 어디서 했었냐? 카타콤의 벽화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차이가 뭐냐? 화려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화려하게 하냐? 나중에는 금박도 합니다. 번쩍번쩍 빛나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했듯이 우상숭배라는 그 원칙과 어떻게 충돌이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양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뭐 어떻게 전도도 하고 하려면 하나님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거 뭔데? 봐봐. 니 말 이거 맞아? 봐봐. 사진 있어? 영상 있어? 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에 있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도상 상징주의. 비잔틴은 그거 성화 모자이크 성화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는 편도 있겠죠. 이슬람은 그림을 안 그리는 편.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문양, 그 양탄자도 놓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슬람 특징은 그거예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때는 이제 이슬람이랑 그 한 끗 차이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성서와 이쪽에서 구약을 둘 다 기반으로 하는데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나 어떤 교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문화권에서 그걸 지키는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런 방식이랑 그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 제가 더 역사적으로 그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대표적으로는 페르시아라든지 어떤 그 문명이에요. 강력한 문명이요. 전투도 굉장히 잘하고 또 다른 데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슬람 하면 그 강력함으로 약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런 거를 성상을 괜히 그리고 하면은 침략의 빌미가 되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뭐 칙령 같은 걸 내려요. 이때가 밀라노 칙령인지 아마 뭐 그럴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는 게 나으니까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칙령 얘기는 어딘지 나오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 성상 숭배 금지를 시기한 한 시기가 한 8세기 정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도 자발적으로 안 합니다. 충돌을 막는 게 나으니까. 근데 나중 되면 이제 미켈란젤로는 위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형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신전의 모양을 어떻게 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인가. 앞으로도 건축사에 있어서
제가 그 지난 학기 공부한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형식으로 이렇게 정했다가 형식으로 계속 발전시키면은 어떤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럼 형식의 변화가 와가지고 또 다른 양식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음, 오늘은 이 3장을 간단 요약했는데 여기까지 아마 해가지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하자면 로마의 바실리카의 모습이 그 외부로 나왔을 때 기독교의 교회 건축의 양식으로 들어왔고 하다가 더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트랜셉트라는 게 생겼고 트랜셉트를 위에 두면 라틴 크로스 형식이고 가운데 둬서 더 열쭉하게 하면은 그리크 크로스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라틴 크로스는 저쪽 서쪽으로 더 가는 프랑스, 스페인으로 가는 방향이고 에게 쪽에서 발전되었던 것이 있고 비잔틴 쪽으로 발전되던 것이 있는데 비잔틴 쪽으로 가던 것의 양식 중 하나로 펜덴티브 돔이 있고 이 돔은 아치 위에 그 지점들을 연결해서 가상의 원을 설정한 뒤 그 원에서 돔이 만들어지는 그 당시 거의 이거는 뭐 인간 복제 수준, 인간 복제, 이 윤리적인 뭐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우주항공 수준. 요즘에 뭐 제일 첨단 기술,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그 굉장한 뭐 굉장한이라고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산 거 아니니까 굉장한 기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게 나중에도 다른 건축 양식에서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비잔틴의 요 양식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든지 서양 그 양식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되는 십자군 전쟁 때 뭐 그럴 때 이제 문명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반영이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표현했던 것이 형태적으로 라틴 크로스, 그리크 크로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기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3장 했으니까 4장을 하겠죠. 4장의 내용은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로마네스크.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 고딕 양식이 이제 또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를 하고 이게 정리는 이걸로 할 거. 다음엔 정리 공유 중지하고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